아버지 무서워요. 먹돌아 오지마. 1000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또리는 떨고 있었고 숯더미와 건초로 둘러친 불벽이 한 걸음씩 좁혀 들어오고 있었지요. 아비 춘식은 호승에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젖은 삼배 하나를 움켜쥐고 불 속으로 뛰어들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창끝이 일제히 들린 바로 그때 공터 가장자리 쇠그물을 이빨로 갉아온 아기 호랑이 먹돌이가 연기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과연 숫쟁이 춘식이와 또리 그리고 아기 호랑이 먹돌이는 이 타오르는 지옥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시는 곳으로 꽃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숫골이라 불리는 외진 마을에 춘식이라는 숫쟁이가 아들 또리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옥단을 일찍 여의고 춘식은 홀몸으로 숫가마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고 골짜기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숫가마 흙뚜껑이 느닷없이 와르르 꺼져 내리더니 시뻘건 불길과 매캐한 연기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춘식은 벌떡 일어나 가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타닥타닥 터지는 숫더미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핥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재더미 아래에서 짧고 가느다란 낑낑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또리가 아비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무언가 울어요. 저 안에서 울고 있어요. 춘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짐승의 울음이었으나 그 소리가 어찌나 가냘프던지 차마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식은 이를 악물고 젖은 삼배를 머리부터 뒤집어 쓴 뒤 쇠갈고리를 움켜쥐고 불길 속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갈고리 끝에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기니 검댕으로 뒤덮인 작은 덩어리 하나가 제 위로 굴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컹 소리도 냐옹 소리도 아닌 기이한 신음을 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지체 없이 얼음물을 끼얹고 젖은 재를 덮어 열기를 식혔습니다. 작은 발바닥에서 물집이 터지며 진액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본 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불을 벗어 덩어리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먹돌이, 내 이름은 오늘부터 먹돌이야. 아이는 벌써 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음을 떠서 입가에 대주니 혀끝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입술을 적셔주자 먹돌이는 간신히 한 모금을 받아들였지요. 춘식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귀부터 조심스레 닦아 내렸습니다. 검댕이 벗겨지자 동그랗고 보드라운 귀선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몸통을 닦으니 굵직한 꼬리가 나타났고 발톱의 생김새가 여느 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등을 천천히 훑어내리는데 춘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희미한 줄무늬가 물결치듯 떠올랐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검댕을 걷어 내자 동그란 호박색 눈과 작은 송곳니가 불빛 아래 번뜩였습니다. 이놈이 범새끼구나. 춘식의 입에서 숨 멎는 듯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산군의 새끼를 품에 안고 있다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숫쟁이가 모를 리 없었지요. 그러나 또리는 겁먹기는커녕 먹돌이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품에 안긴 먹돌이가 가르랑가르랑 고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편안하던지 마치 어미 품을 찾은 갓난 것의 숨결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먼 산등성이 너머에서 났고 깊은 포효가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하였고 움막 안의 촛불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춘식은 본능적으로 또리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어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춘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연통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기가 움막 반대편으로 흘러가도록 각도를 바꾸어 짐승 냄새가 바람을 타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잠든 먹돌이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만 났거든 곧 보내자. 오늘 밤만 버티자. 그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지 춘식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춘식은 먹돌이의 발바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마다 살이 벌겋게 드러나 있었고 가느다란 진액이 쉴 새 없이 배어나왔습니다. 의원을 부르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가마 옆에 쌓아둔 약초 몇 줌과 살림살이 밑바닥에 남은 깨기름 한 종지뿐이었지요. 춘식은 움막 구석에서 말린 쑥과 소립을 꺼내어 돌절구에 곱게 빻았습니다. 여기에 깨기름을 조금씩 섞어가며 걸쭉한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옥단이 살아있을 적에 또리가 넘어져 무릎이 까질 때마다 이렇게 해주곤 하였지요. 숯가루를 고운 삼배에 싸서 상처 위에 살살 두드려 더러운 것을 빼낸 뒤 차가운 물수건과 미지근한 물수건을 번갈아 얹어 열기를 다스렸습니다. 먹돌이는 처음에 낑낑거리며 발을 움츠렸으나 춘식의 손길이 하도 조심스러웠던지 이내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 또리가 손가락 하나를 먹돌이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먹돌이는 젖을 찾는 갓난 것처럼 아이의 손가락을 오물오물 빨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지 간지러워요. 먹돌이가 배고픈가 봐요. 그러나 춘식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작은 입 안에 들어있는 송곳니가 자라면 어떤 짐승이 되는지 숫쟁이의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연고를 바르고 삼배로 얇게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매듭은 문 쪽이 아닌 안쪽으로 지었습니다. 혹여 먹돌이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문짝에 걸려 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지요. 미음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입가에 대어주니 먹돌이는 혀끝으로 조금씩 핥아들이며 기운을 되찾는 기색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서야 춘식은 움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발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막 앞 눈 위에 찍힌 것을 보는 순간 춘식의 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커다란 발자국이 반만 찍혀 있었습니다. 앞발톱 자국의 깊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 무게가 장정둘은 좋게 될 짐승이었습니다. 어미가 왔다 간 것이었지요. 그것도 움막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되돌아간 흔적이었습니다. 춘식은 허둥지둥 연통 각도를 다시 틀었습니다. 연기를 움막 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사람 냄새와 짐승 냄새가 뒤섞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가 눈물을 쏟게 하였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끼를 문지방 왼편에, 쇠갈고리를 오른편에, 젖은 삼배를 손 닿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급한 일이 벌어지면 단 한 걸음 안에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지요. 춘식은 또리를 제 무릎 위에 앉히고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또리야, 잘 들어라. 밖에서 큰 소리가 나거든 무조건 아비 등 뒤로 숨거라.
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더 말해보거라. 아버지 등 뒤로 숨어요. 또 한 번. 아버지 등 뒤로요. 3번을 되풀이하고 나서야 춘식은 비로소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움막 뒤편에서 우두둑 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식은 도끼를 움켜쥐고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눈보라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스쳐 지나갔을 뿐 달려드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이곳에 있음을 알고 있되 아직은 지켜보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옥단의 위패 앞에 향 한 개비를 피워 꽂았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옥단아, 오늘 밤만 지켜다오. 내일이면 돌려보내마. 속삭임이 향 연기에 실려 천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 딸기 처주름을 터뜨릴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먹돌이가 마침내 또리의 품 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먹돌이의 등에 볼을 대고 스르르 눈을 감았지요. 가르랑가르랑 고르는 숨소리와 아이의 잔잔한 숨결이 하나로 어우러져 움막 안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춘식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해 뜨면 윗골짜기에 놓고 오자. 그것이 저놈을 살리는 길이다. 동쪽 하늘 끝에 여명이 가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춘식은 먹돌이를 삼배 보자기에 조심스레 감싸 안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또리는 잠결에 손을 허우적거리다 먹돌이가 없는 것을 깨닫고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춘식은 대답 없이 계곡 상류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또렷이 찍혔지요. 계곡 상류 커다란 바위 그늘에 이르러 춘식은 먹돌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풀 두툼하게 깔아주고 남은 연고를 발바닥에 한 번 더 발라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내 어미가 올 게다. 춘식은 돌아서며 제 발자국을 솔가지로 쓸어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리의 손을 잡고 빠르게 내려왔지요. 그런데 움막에 돌아와 문을 열자 춘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먹돌이가 문턱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발바닥에 붕대를 감은 채로 눈길을 더듬어 먼 길을 되짚어 온 것이었지요. 또리가 환호하며 달려가 먹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먹돌아, 역시 우리 먹돌이. 먹돌이는 아이의 턱 밑에 코를 비비며 가르랑거렸습니다. 춘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려보내는 일이 이리도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춘식은 한 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가마 뒤편 그늘진 곳에 솔가지와 칡덩굴을 엮어 급히 작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젖은 흙을 깔고 그 위에 소리풀 두툼하게 덮어 화상난 발바닥이 시원하도록 하였지요.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만이다. 절대로 그 이상은 안 된다. 춘식은 자신에게 타이르듯 되뇌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날들은 춘식의 다짐과는 달리 작은 낙원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또리가 숯검댕을 손가락에 묻혀 제 팔뚝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먹돌이 앞에서 내 발로 기어다니며 외쳤지요. 나도 범이다. 어흥. 먹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솔방울 놀이는
둘만의 특별한 장난이 되었습니다. 또리가 솔방울을 굴리면 먹도리가 앞발로 톡 쳐서 되돌려 보내고 또리가 두 손으로 받아내는 것이었지요. 가끔 먹도리가 솔방울을 쳐내지 않고 날름 입에 물어버릴 때면 또리는 배를 잡고 뒹굴었고 먹도리는 입에 솔방울을 문 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미지근한 물을 그릇에 받아 먹도리의 발을 담갔습니다. 화상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나 먹도리는 물이 발에 닿는 순간 깡충 뛰어올라 그릇을 엎질렀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또리와 눈이 마주치자 둘은 동시에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식은 엎질러진 물을 훔치며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또리가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면 먹도리는 목을 빼고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낑 하고 짧은 소리로 따라하였습니다. 높은 음에는 높게, 낮은 음에는 낮게 흉내를 내는 것이 어찌나 그럴듯하던지 춘식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 위에 그림을 그리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또리는 나뭇가지로 해와 별을 그렸고 먹도리는 꼬리를 슥슥 끌어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또리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먹도라, 잘 그렸다. 이건 달이지. 비탈진 제밭에서는 썰매놀이가 벌어졌습니다. 널쩍한 나무판 위에 또리가 올라앉으면 먹도리가 뒤에서 앞발로 밀어주었습니다.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또리의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고 먹도리는 내 발로 달려 내려와 먼저 도착한 아이 곁에 척 엎드렸지요. 또리가 작은 북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먹도리는 박자에 맞추어 꼬리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북소리와 꼬리 장단이 어우러져 즉석 합주가 되었고 춘식은 가마에 숯을 넣다 말고 멈춰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보리미음을 셋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남은 미음은 깨끗한 삼배에 적셔 화상 부위에 얹어 찜질로 썼지요. 한 그릇으로 배도 채우고 약도 되니 가난한 살림에 딱 맞는 국리였습니다. 낮잠 시간은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때였습니다. 또리가 양지 바른 곳에 누우면 먹도리가 아이의 볼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먹도리의 콧김이 아이의 뺨을 간지리고 가르랑가르랑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지요. 둘은 어느새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먹도리는 우리 앞에 웅크려 앉아 경계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작은 몸뚱이로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그 의젓한 모습에 춘식은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였습니다. 석양빛이 우리 벽에 들이우면 먹도리의 줄무늬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였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든 것을 올려다보던 또리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먹도리 엄마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까요? 먹도리가 아이 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호박색 눈에 노을빛이 고였지요. 춘식은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되자 춘식은 옥단의 위패 앞에 미음 한 그릇을 올리고 짧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도리가 소리 없이 다가오더니 위패 앞에서 조용히 몸을 낮추어 앉은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그 모습이 마치 예를 갖추는 듯하여 움막 안에 경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춘식은 한참을 말없이 먹도리를 바라보다가 거칠어진 손으로 먹도리의 등을 천천히 쓸어 주었습니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에 춘식은 먹도리를 다시 삼배에 감싸
안고 윗골짜기 솔그늘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먹돌이의 붕대 냄새를 감추기 위해 소립즙을 온몸에 문질러주고 바위 틈에 깊숙이 눕혀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라오지 마라. 내 어미가 반드시 찾으러 올 게다. 춘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운막문을 열었을 때 춘식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먹돌이가 또리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립즙을 묻힌 발바닥에 눈송이가 붙어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또리가 환한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먹돌이가 또 왔어요. 먹돌이는 우리 집이 좋은가 봐요. 춘식은 문틀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당장 다시 데려다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처도 낫지 않은 짐승을 산중에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물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춘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까지만이다. 해 뜨면 반드시 보낸다. 알겠느냐, 또리야. 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먹돌이를 아는 팔의 힘을 더 주었지요. 춘식은 우리를 더 단단히 보수하였습니다. 칠덩굴 매듭을 이중으로 졸라매고 솔가지를 촘촘히 엮어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연통의 각도를 한 번 더 틀어 매캐한 연기가 우리를 휘감아 돌도록 만들었지요. 짐승 냄새를 수전기로 덮으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먹돌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안에서 솔방울을 앞발로 톡톡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또리는 우리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솔방울을 밀어 넣어주며 말하였지요. 먹돌아, 내일은 산책하자. 계곡에서 물고기도 잡고 솔방울도 더 주워오자. 먹돌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아이의 손끝을 코로 툭 건드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산 아래쪽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길고 우렁찬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춘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세웠습니다. 나팔 사이사이에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들렸지요. 숫골 아랫마을에서 올라온 나무꾼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전해준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관가에서 포수를 풀었다네. 범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사또가 난리를 치셨어. 춘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네. 어서 내려가게. 나무꾼을 돌려보내고 나서 춘식은 우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먹돌이가 여전히 솔방울을 굴리고 있었고 또리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득하게 느껴지던지 춘식은 자기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걸음이 되자 산길 위로 횃불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이는 포수대장 박노수라는 자였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쇠그물을 걸치고 허리춤에는 올가미 서너 개를 늘어뜨린 채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지요. 그 뒤로 아전 둘과 포수 셋이 쇠창과 횃불을 들고 따랐습니다. 박노수는 움막 앞에 이르러 코를 킁킁거리더니 춘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숫쟁이, 이 근방에서 짐승 울음을 듣지 못했나. 박노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가죽처럼 질겼습니다. 춘식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밤마다 바람 소리에 온갖 짐승 소리가 섞이오니 딱히 무엇이라 분간하기 어렵습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노수는 대꾸 없이 움막 주변을 느릿느릿 돌아보았습니다. 쇠그물 속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눈을 가늘게 좁혔지요.
그러다 눈 위에 찍힌 반쪽짜리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는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 봐라. 크기도 모양도 개 발자국이 아니야. 발톱이 안으로 감겼어. 새끼 범이 틀림없다. 박노수가 고개를 들어 춘식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근처에 새끼 범이 있다. 내일 새벽 이 일대에 덫을 놓겠다. 숫쟁이 가마 근처에 얼씬 말거라. 그때 아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음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괴수를 숨기는 자는 관장의 엄벌을 피하지 못하오. 혹여 범 새끼를 보고도 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곤장 100대도 모자랄 것이외다. 춘식은 고개를 낮게 숙인 채 대답하였습니다. 사흘 전 가마 근처에서 떠돌이 개 새끼 하나를 주었을 뿐이요. 범 새끼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없사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박노수는 코웃음을 치더니 움막 뒤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울타리에 다가간 박노수의 손이 새로 잘라 엮은 솔가지의 절단면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칼로 벤 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절단면이었지요. 박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에 잠길 때까지 춘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춘식은 다시 한번 먹도리를 안고 윗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솔그늘 바위 아래 눈을 치우고 마른 소리풀 두툼히 깔아준 뒤 먹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령 따라오지 마라. 너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어미를 기다려라. 춘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움막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채 한 식경이 지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익숙한 낑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발을 헤치고 다시 돌아온 먹도리가 문 앞에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발바닥 붕대가 풀어져 끌리고 온몸에 눈이 달라붙어 있었지요. 또리가 문을 열어 안아들이자 먹도리는 아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가르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산등성이 너머에서 짧고 굵은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밤보다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사납게 방향을 틀더니 움막 안까지 싸늘한 기운이 밀려들었지요. 어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우리 문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연통을 더 틀어 연기를 한층 진하게 뿜어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우리 근처 나무 줄기를 더듬다가 손끝에 차가운 쇳덩이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쇠방울이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분명 없었던 것이었지요. 박노수가 달아놓은 탐지 덫이 틀림없었습니다. 먹도리가 움직이면 방울이 울리고 그 소리가 산 아래까지 닿을 터였습니다. 춘식은 쇠방울을 조심스레 떼어 내어 삼배로 감싸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전에 끝내야 한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움막 너머 산비탈에서 달랑달랑 쇠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춘식이 떼어낸 것과는 다른 둘레의 촘촘히 메어둔 또 다른 방울이 반응한 것이었지요. 춘식은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희뿌연 새벽 안개 사이로 횃불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숫골 둘레를 반원으로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장선 것은 역시 박노수였습니다. 쇠그물을 양 어깨에 걸치고 올가미를 허리에 두른 채 손짓으로 포수들을 배치하였지요. 그 뒤로 아전 셋이 쇠창을 세워 들고 따랐고 관가에서 내려온 군졸 대여섯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움막과 가마 일대를 완전히 둘러싼 형국이었습니다. 박노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숫쟁이 춘식, 나오너라. 춘식은 또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먹도리를 이불 아래 깊숙이 눕히고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아전 하나가 성큼 다가오더니 춘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괴수 은닉의 공납방에까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춘식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으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은닉이라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 가마터에는 숫과 이 몸의 자식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나 박노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포수 둘이 춘식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땅에 눕히고 포승줄로 두 손목을 졸라맸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포수들이 움막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이불이 걷히고 솥뚜껑이 열리고 살림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가마 뒤편 우리가 발각되었습니다. 박노수가 우리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 녀석이 가두고 있었어. 그물을 우리 위와 입구에 촘촘히 설치하라 명하자 포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쇠그물이 우리를 덮고 올가미가 입구 좌우에 팽팽하게 걸렸지요. 먹도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아직 어린 짐승이라 위세가 크지는 않았으나 호박색 눈에 서린 날카로운 경계심이 포수들의 발걸음을 한 박자 늦추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산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가 올라왔습니다. 말 위에 거드름을 피우고 앉은 이는 이 고을 사또 방세문이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의 갓끈을 팽팽히 조이고 입가에 기름기 어린 웃음을 띠고 있었지요. 방세문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우리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호피 한 장이면 상경길이 열린다. 산채로 잡아라. 가죽에 흠이 나면 내 놈들 가죽을 벗기리라. 그 말에 포수들이 더욱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박노수가 허리를 굽혀 아뢰었습니다. 사또 새끼 법만으로는 어미를 끌어내기 어렵사옵니다. 미끼가 있어야 하옵니다. 방세문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움막 안에서 떨고 있는 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를 쓰거라. 춘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아이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포승에 묶인 채 이마를 땅에 찧었으나 돌아온 것은 군졸의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아전둘이 움막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또리를 끌어냈습니다. 또리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먹도리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먹도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놓아주세요. 어린 목소리가 새벽 골짜기를 가득 채웠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수가 아이를 우리 바로 앞에 세워놓고 명하였습니다. 울려라. 크게 울어야 어미가 온다. 또리는 겁에 질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어깨를 거칠게 흔들자 아이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춘식은 포승에 묶인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짝에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식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만 부릅떠 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거라. 아비가 반드시 살려내마. 말 없는 눈짓에 그 모든 뜻을 담았지요. 포수들이 숫더미 둘레에 마른 건초를 두텁게 깔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로 에워싸 도망기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춘식은 묶인 몸을 이끌고 연통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머리로 연통 받침목을 들이받아 각도를 비틀자
가마 안에 갇혀있던 매캐한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연기가 공터를 덮었고 포수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냄새도 시야도 모두 연기 속에 파묻혔습니다. 박노수는 눈을 가리며 이를 갈았으나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서둘지 마라. 불을 길게 끌어라. 연기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는 부하에게 명하여 우리 지붕 위에 젖은 가마니를 얹게 하였습니다. 불이 우리까지 옮겨 붙지 않도록 하면서 짐승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무게를 실어 누른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낮부터 해질녘까지 긴 장기전이 이어졌습니다. 포수들은 번갈아 가며 건초에 불씨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먹도리를 몰아세웠고 먹도리는 우리 구석에 바짝 웅크린 채 낮은 으르렁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리는 우리 앞에 주저앉은 채 울다 지쳐 쉰 목소리로 흐느꼈지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고 작은 어깨가 추위와 공포에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춘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으나 묶인 몸으로는 손 하나 뻗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자 포수들이 횃불을 공터 가장자리로 옮겨 꽂았습니다. 갈대 심지에 기름을 적셔 불을 붙일 준비를 마쳤지요. 건초 더미 사이사이에 심지를 꽂아 넣으니 불 한 점이면 순식간에 불고리가 완성될 형국이었습니다. 박노수가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신호를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먼 산능선 너머에서 낮고 깊은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이 울리고 공기가 진동하고 횃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느닷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갈대 심지의 불씨가 위태롭게 일렁였지요. 포수들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고 말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춘식은 묶인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 너머로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두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지금이야. 박노수가 갈대 심지에 불을 옮기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계곡 건너편에서 한 번 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것보다 더 가깝고 더 깊고 뱃속까지 울리는 소리였지요. 포수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이 바람이 방향을 확 바꾸었습니다. 가마 쪽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거꾸로 밀려와 포수 진영을 통째로 삼켜 버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군졸들이 기침을 터뜨리며 흩어졌지요. 그 혼란의 틈을 비집고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장정셋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묵직한 몸이 연기 사이를 물 흐르듯 미끄러졌지요. 어미는 포수들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또리에게 다가가 커다란 머리로 아이의 등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또리는 겁에 질렸으나 어미의 코끝이 닿는 곳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본능적으로 그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덧밖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마침내 아이가 올가미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군졸들이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우리 아내 먹도리가 온몸의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문짝을 향해 돌진하였고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빗장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틈새로 빠져나온 먹도리가 어미의 앞발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어미는 잠깐 새끼의 냄새를 맡더니 혀로 이마를 한 번 핥아주고 곧바로 고개를 돌려 춘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식은 포승에 묶인 채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다가오는 기척에 온몸이 굳었지요. 그러나 어미는 춘식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이빨로 포승의 매듭을 물고 끊어버렸습니다. 거친 숨결이 춘식의 목덜미를 스쳤고 두 존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박색 눈 속에 적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새끼를 돌봐준 자를 알아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지요. 춘식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사이 박노수가 연기 속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 올려. 지금 당장 불을 올려. 군졸 하나가 더듬거리며 갈대 심지에 불씨를 대었으나 거꾸로 몰아치는 연기에 밀려 불씨가 스스로 꺼져 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매한 가지였지요. 바람이 완전히 포수 진영을 향해 불고 있었기에 불을 놓으면 제 진영이 타들어가는 꼴이 될 판이었습니다. 춘식은 풀려난 두 손으로 젖은 삼배를 움켜쥐고 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마 뒤편 물길 쪽으로 몸을 낮추었지요. 어미 호랑이가 앞서고 먹도리가 그 뒤를 따르고 춘식이 또리를 업고 뒤를 이었습니다. 내 존재가 연기를 등지고 물길을 타고 빠져나갔습니다. 계곡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으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지요. 뒤에서 아우성이 들렸습니다. 포수 한 명이 뒤쫓으려다 제가 쳐놓은 그물에 제 발이 걸려 나뒹굴었고 올가미의 팔까지 감겨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민 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아이를 미끼로 쓰다니 저것이 사또가 할 짓이냐.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야. 분노가 웅성거림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기를 거슬러 올랐는지 모릅니다. 동쪽 하늘에 새벽빛이 가늘게 번질 무렵 내 존재는 계곡 상류 커다란 바위 및 둠푹 파인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춘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먹도리의 발바닥을 살폈지요. 달아나는 동안 붕대가 풀어져 상처가 다시 벌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삼배를 적셔 열기를 식히고 남은 연고를 꺼내 조심스레 발라준 뒤 새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춘식은 어미 호랑이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어미는 춘식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한 번 끄덕이는 듯하였지요. 그것이 사람의 인사를 알아들은 것인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춘식은 그 순간 이 짐승이 자신을 보호자로 인정하였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먹도리는 또리에게 다가가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이의 눈물 자국 위로 부드러운 털이 스쳤고 가르랑가르랑 소리가 아이의 떨림을 잠재웠지요. 또리가 먹도리의 등에 볼을 대자 비로소 울음이 그쳤습니다. 춘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떠나보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이 채 식기도 전에 먹도리가 또리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눈을 감았고 어미 호랑이마저 바위 그늘에 느긋하게 엎드려 경계 태세를 취하였습니다. 마치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였지요. 그렇게 뜻밖의 쉼이 찾아왔습니다. 바위 그늘에 젖은 옷을 널어 말리는 동안 먹도리가 춘식의 곁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이 놀라울 만큼 따뜻하였지요. 춘식은 그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춘식은 소립과 쑥을 새로 뜯어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먹도리는 이제 치료에 익숙해진 듯 내 발을 순순히 내밀고 얌전히 앉아 있었지요. 발바닥에 연고를 바를 때 살짝 움찔하였으나 발을 빼지 않았고
새 붕대를 감아줄 때는 고개를 돌려 춘식의 손을 코로 건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리가 납작한 돌멩이를 주워 계곡에 던졌습니다. 물수제비가 2번 튀고 풍덩 빠졌지요. 먹돌이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앞발로 돌을 하나 건드렸습니다. 돌이 물에 닿자마자 철썩하고 물보라가 일었고 먹돌이의 얼굴에 물방울이 잔뜩 튀었습니다. 또리가 배를 잡고 웃었고 먹돌이는 젖은 수염을 부르르 털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미 호랑이는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서 낮고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다, 놀아라 하고 허락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사방을 향해 쫑긋 세우고 경계를 풀지 않았지요. 또리가 얇은 나무 껍질을 주워 눈구멍 2개를 뚫고 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산곤이다. 어흥, 먹돌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 또리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앞발을 하나씩 조심스레 내딛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춘식은 웃음을 참다 못해 무릎을 닥쳤지요. 싸락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루 같은 눈이 내 존재의 머리와 어깨 위에 고르게 쌓였습니다. 바위 밑에 바짝 붙어 앉은 내 존재의 모습이 마치 한 가족의 실루엣 같았지요. 어미의 커다란 등이 바람막이가 되고 먹돌이가 또리의 품에 안기고 춘식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폭포 물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습니다. 또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자 먹돌이가 가르랑가르랑 소리로 화음을 맞추었습니다. 그 소리가 폭포 소리와 뒤섞여 골짜기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지요. 춘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옥단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풍경을 뭐라 하였을까? 아마도 웃으며 미음을 더 끓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춘식은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현실이 밀려올 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산속 바위 그늘 아래에 내 존재가 누린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그 낙원은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2번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북소리였지요. 체면을 구긴 사또 방세문이 밤새 관군과 보수를 수십 명이나 더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산 입구마다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차단목이 오솔길을 가로막았고 군졸 새씩짝을 지어 보초를 섰지요. 숫골로 통하는 물길에도 쇠그물이 쳐졌고 산 아래 샘터에는 아전이 버티고 앉아 물 한 바가지 깃는 것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였습니다. 식수와 식량이 완전히 끊긴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전 무리가 숫골 움막으로 올라와 남은 살림을 짓밟았습니다. 솥을 뒤엎고 미음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린 약초를 불에 던져버렸지요. 춘식이 가장 아끼던 것, 옥단에 유품이 담긴 작은 보따리까지 거칠게 풀어헤쳐졌습니다. 옥단이 시집올 때 가져오는 비녀가 진을 위에 나뒹굴었고 손수 수놓은 손수건이 군졸의 집신에 밟혀 찢어졌지요. 춘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으나 소리내어 분노를 터뜨리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을 알았기에 꾹 참았습니다. 삼킨 분노가 목구멍에서 쓴물처럼 넘어갔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뒤편 방앗간에 16명이 모여들었지요. 이장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미끼로 삼고 백성의 살림을 짓밟는 자가 어찌 목민관이란 말이오. 그를 아는 훈장이 붓을 들어 장계 초안을
적기 시작하였고 주민들은 돌아가며 사또의 횡포를 증언하였습니다. 과도한 숫공납, 근거 없는 형벌, 백성의 재산 약탈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이 끝이 없었지요. 누군가가 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한양까지 올릴 길만 있다면 좋겠구만.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놓았습니다.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오. 한편 박노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계곡 상류 물길을 따라 올라가며 새 덧길을 구축하였지요. 오솔길 좌우에 쇠방울을 매달고 풀숲 사이에 올가미를 숨기고 좁은 바위 틈에는 쇠그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지날 만한 길목이란 길목에는 빠짐없이 덫을 깔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춘식은 바위 그늘에서 이 모든 것을 멀찍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춘식은 어미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먹돌이를 데려가시오. 산 깊은 곳으로 가면 저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할 것이오. 어미는 춘식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먹돌이에게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가자 하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리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두 앞발로 아이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지요. 어미가 한 번 더 낮게 불렀으나 먹돌이는 고개를 돌려 아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더 안전하다고 이 아이 곁이 제자리라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어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 발 물러섰지요. 춘식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놈아, 내 때문에 내 아이를 잃을 순 없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먹돌이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손을 뻗는 순간 또리가 아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먹돌이가 무서운 거예요.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쇠그물과 올가미가 깔려 있었고 어린 먹돌이가 그것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머리로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허락하지 않는 괴로움이 춘식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북소리와 횃불이 가까워졌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불빛이 점점이 떠오르는 것이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지요. 포위망이 눈앞까지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물길과 바위 아래에서 물을 뜨던 또리가 풀숲에 숨어있던 정찰병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기다, 숫쟁이 자식이 여기 있다. 정찰병의 외침에 사방에서 군졸들이 몰려들었지요. 또리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으나 정찰병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춘식은 비탈 위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발 아래 쌓여 있던 굵은 돌멩이들을 양팔로 걷어 비탈 아래로 굴렸습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돌에 정찰병이 몸을 피하느라 또리에게서 손을 놓았고 그 틈에 또리가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래쪽 초소에서 군졸들이 달려 올라왔고 춘식은 아이를 등 뒤로 밀어넣고 맨몸으로 버텼지요. 쇠창 자루가 어깨를 내리쳤고 포승줄이 다시 두 손목을 옥죄었습니다. 아비와 아이가 나란히 포박되어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사또 방세문이 관아 앞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입가에 기름기 어린 웃음을 띠고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겠다. 공터에 불의 원을 치겠다. 숫더미와 건초를 동심원으로 쌓아라. 공터 한가운데 굵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또리가 그 기둥에 묶였지요. 아이의 손목이 거친 밧줄에 쓸려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춘식은 포승에 묶인 채 기둥에서 10걸음 떨어진 곳에 끌려 앉았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수가 쇠그물과 쇠창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포수들이 공터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를 잡았고 군졸들이 숫더미와 건초 동심원 사이사이에 갈대 심지를 꽂았지요. 사또가 팔짱을 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채로 잡는다. 새끼든 어미든 호피에 칼자국 하나 내는 자는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멀찍이 산등성이 너머에서 낮은 포효가 2번 울렸습니다. 어미와 먹돌이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어미의 호박색 눈이 어둠 속에서 횃불 빛을 받아 2점의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군졸들이 횃불을 일제히 치켜들었습니다. 1000개에 가까운 불빛이 공터를 에워싸니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해가 땅에서 솟아오른 듯하였지요. 그 붉은 빛 한가운데 기둥에 묶인 또리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또 방세문이 말 위에서 공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일렁이는 횃불 빛이 비단 두루마기 위로 춤을 추었지요. 사또는 포수들을 둘러보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범가죽 한 장이면 이 고을은 끝이야. 나는 한양으로, 너희는 포상으로. 오늘 밤 이 판을 끝내자. 잔혹한 미소가 횃불 빛에 일그러져 더욱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춘식은 포승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연신절을 올리며 외쳤지요. 나으리, 제 목숨은 아까울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아이만은, 제발 아이만은 풀어주시옵소서. 7살밖에 안 된 아이이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애원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군졸의 발길질이었습니다. 갈비뼈 위를 정통으로 맞은 춘식이 옆으로 나뒹굴었지요.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춘식은 다시 일어나 절을 하려 하였습니다. 사또가 손을 저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닥쳐라. 범이 나타나면 풀어줄 것이니. 박노수가 공터 가장자리 그물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쇠그물이 동심원 바깥쪽을 빈틈없이 둘러쌌고 그물 위에는 올가미가 촘촘히 걸려 있었지요.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박노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로를 모두 잠가라. 들어오는 길은 열어두되 나가는 길은 없애라. 어미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공터를 빙 돌며 바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풀숲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면서 그물의 위치와 포수들의 간격을 재고 있었지요. 먹돌이는 어미의 뒷발 사이에 바짝 붙어 따랐습니다. 어린 짐승의 호박색 눈에도 횃불 빛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군졸들이 갈대 심지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숫더미와 건초 동심원이 안쪽부터 불을 받아가며 타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지요. 박노수의 손짓에 따라 바깥 원부터 한 걸음씩 불이 좁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끝에서 느껴지던 열기가 한 걸음 좁혀질 때마다 종아리를, 허리를, 가슴을 핥아 올라왔습니다. 기둥에 묶인 또리의 뺨이 불빛에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아이의 눈에 횃불이 비치어 2줄기 눈물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춘식은 묶인 몸을 일으켜 세우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2 눈에 핏줄이 서고 이금니를 악물어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또리야,
아비가 여기 있다. 눈 감아라. 아비만 보거라. 갈대 심지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펑 하고 건초 더미의 불길이 치솟더니 연기벽이 하늘로 솟구쳤지요. 검은 연기와 붉은 불빛이 뒤엉켜 공터를 지옥도처럼 물들였습니다. 공터 뒤편에 모여있던 주민 몇이 참다 못해 외쳤습니다. 아이를 꺼내라. 아이가 죽는다. 그러나 군졸이 곤장을 내리치자 비명과 함께 입들이 닫혔지요. 침묵이 공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발을 동동 구르며 불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춘식은 온몸을 비틀어 팔 하나를 간신히 빼내었습니다. 젖은 삼배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까 군졸이 걷어찬 것이 마침 손 닿는 곳에 떨어져 있었지요. 삼배를 움켜쥐고 몸에 감았습니다. 이 삼배 하나를 덮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라도 아이를 끌어안겠다는 각오가 두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터 가장자리 그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먹돌이가 그물의 매듭 하나를 이빨로 물고 톱질하듯 좌우로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송곳니가 삼줄을 한 올 한 올 끊어 나갔지요.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또 진영 쪽으로 불똥이 흩날리기 시작하였지요. 군졸 하나가 옷자락에 붙은 불씨를 탁탁 털며 뒷걸음질 쳤고 말이 히힝 울며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사또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지요. 박노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창을 높이 들어 올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이다. 창을 세워라. 포수들이 일제히 창끝을 불빛 쪽으로 겨누었습니다. 불의 원이 마지막 한 걸음을 좁혀 오는 순간 범이 뛰어들 것이라 계산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범은 포수들이 예상한 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숲 그늘, 군졸들의 시선이 모두 공터 안쪽을 향하고 있던 바로 그 뒤에서 어미 호랑이가 번개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삼킨 듯 거대한 몸이 허공을 날았지요. 앞줄 포수 둘이 어깨 너머로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고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창이 손에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동시에 먹돌이가 갉아낸 그물 구멍을 찢고 연기벽을 가르며 또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쾅 하고 기둥이 흔들리는 소리,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 그리고 먹돌이의 짧은 포효가 하나로 뒤섞였지요. 붉은 빛과 하얀 연기가 폭발하듯 뒤엉키며 공터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얀 연기가 공터를 뒤덮은 그 속에서 먹돌이의 이빨이 또리를 묶은 밧줄 위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작은 송곳니가 거친 삼줄을 파고들었고 고개를 세차게 좌우로 흔들자 툭 하고 매듭이 끊어졌지요. 또리의 손목이 풀리는 순간 아이는 기둥을 밀치고 연기 속으로 뛰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으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비 여기 있다. 춘식이었습니다. 한쪽 팔을 빼낸 채 삼배를 흔들고 있었지요. 또리가 그 소리를 향해 달렸고 춘식의 품에 부딪히듯 안겼습니다. 춘식은 젖은 삼배로 아이를 머리부터 감싸고 땅 위를 굴렀습니다. 옷자락에 옮겨붙은 불씨가 삼배에 눌려 쓰러졌지요. 두 바퀴, 세 바퀴를 굴러 불길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춘식의 등짝에는 화상 자국이 길게 나 있었으나 아이는 무사하였습니다. 그때 어미 호랑이가 불의 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포효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울음과도 달랐습니다. 산이 갈라지는 듯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듯 골짜기 전체가 진동하였지요.
군졸들의 다리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쇠창을 쥔 손이 벌벌 떨렸고 횃불을 든 팔이 힘없이 늘어졌지요. 어미는 불길 사이를 유유히 지나 공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불꽃이 어미의 줄무늬 위를 스쳐갔으나 거대한 몸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사또 방세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말이 뒷발을 들고 히힝 울며 날뛰는 바람에 사또가 안장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다리를 삐끗한 사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막아라, 어서 막아 소리를 질렀으나 그 명에 따르는 군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숫더미의 지지목이 불에 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지요.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지지목이 부러지더니 불붙은 숫덩이가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또의 진영이 있는 쪽이었지요. 시뻘건 숫덩이가 비처럼 쏟아지자 군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내던지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또의 가마가 불에 치여 뒤집혔고 비단 장막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지요. 그 가마 잔해 속에서 뜻밖의 것이 드러났습니다. 찢어진 가마니 밑땅 틈에 파묻어둔 금은 항아리 색과 호피 두 장이 숯불 빛에 번뜩이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사또가 백성의 공납을 착복하여 숨겨둔 뇌물이었습니다. 호피는 이전 사냥에서 몰래 빼돌린 것으로 진상품에서 빠져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주민들의 눈이 일제히 그 증거물 위에 꽂혔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이 우리 피땀이 아니냐. 이장 어른이 목청을 높였고 공납을 2배로 거두어 놓고 제 배를 채운 것이구나. 주민들이 소리를 합쳤지요. 곤장을 휘두르던 군졸들조차 멈칫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이 불의 원을 반대로 좁히듯 사또 진영을 에워쌌지요. 사또가 허둥지둥 뒷길로 빠지려는 순간 산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홍이를 걸친 이가 횃불 빛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어 번쩍 치켜들자 그 금빛이 공터를 환히 비추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공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사가 말해서 내려금은 항아리와 호피 더미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장계 한 통을 꺼내었지요. 바로 주민들이 밤새 작성하여 몰래 올린 그 장계였습니다. 어사가 장계와 증거물을 대조한 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사또 방세문, 공납 착복과 백성 학대, 그리고 어린아이를 미끼로 삼은 잔혹한 죄를 물어 즉시 파직하고 압송하라. 군졸들이 사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세문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은 음모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갓이 벗겨지고 관복이 찢기고 포승줄이 2 손목을 감았지요. 어사가 박노수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를 미끼로 삼은 죄, 공터의 불의 원을 쳐 백성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를 물어 포박하라. 박노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쇠그물과 올가미를 남에게 씌우던 자가 제 손에 포승줄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가담한 아전들도 줄줄이 결박되었습니다. 어사의 명에 따라 사또에게 곤장 50대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매 한 대가 떨어질 때마다 방세문의 비명이 공터를 찢었지요. 살아는 있었으나 중벌이 확정된 만큼 유배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연기가 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춘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먹돌이에게 다가갔지요. 먹돌이의 발바닥 붕대가 다시 풀어져 있었습니다. 계곡물을 떠다가 조심스레 상처를 식히고
남은 3배로 새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먹돌이는 춘식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르랑거렸지요. 또리가 다가와 먹돌이의 머리를 한없이 부드럽게 쓸어 주었습니다. 먹돌아, 아프지? 조금만 참아. 어미 호랑이는 공터 가장자리에 서서 경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미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낮은 자세로 엎드린 채 춘식 부자와 먹돌이를 바라보았지요. 춘식이 고개를 들어 어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미가 작게 끄덕이던 머리를 움직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 새끼를 맡겨도 된다는 뜻인 듯하였지요. 공터에 안도의 숨소리가 번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춘식 부자에게 다가와 물을 건네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두터운 소미불을 가져와 또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의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어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죄목을 낭독하였지요. 사또 방세문, 공납 착복, 백성 재산 약탈, 어린아이를 미끼로 삼은 잔혹행위, 허위 보고로 관직을 더럽힌 죄를 물어 파직과 가산 몰수,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관아 마당에 한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윽고 주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어 하늘에 절하였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았지요. 몰수된 재물 가운데 일부가 숫골 감아 복구와 구휼에 쓰이도록 배분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성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과도한 수콩납도 즉시 감면되었지요. 어사가 붓을 들어감면 문서에 수결을 찍자 숫쟁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비로소 끝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수와 가담한 아전들에게도 벌이 내려졌습니다. 곤장의 유형까지 더해져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아이를 미끼로 삼고 백성의 살림을 짓밟은 죄값은 그리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춘식 부자는 마침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주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무너진 숯가마를 다시 일으켰지요. 새 흙을 쌓고 돌을 맞추고 지지목을 세우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새 가마에 첫 불을 넣는 날, 가마 입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모여든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춘식은 땀투성이 얼굴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고 또리는 아비의 허리춤을 잡은 채 환하게 웃었지요. 춘식은 그동안 화상 치료에 써왔던 방법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쑥과 소립과 깨기름으로 연고 만드는 법, 숯가루로 소독하는 법, 냉온 찜질로 열기를 빼는 법을 목판에 새겨 이웃 숫쟁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가마 일을 하다 보면 언제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법이니 이것만은 꼭 알아두시오. 춘식의 말에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판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물이 오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멧돼지, 때가 숫골 근처의 코빼기도 비치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밭이 평온해지고 감자와 보리가 탈 없이 자랐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지요. 아무래도 산에 범이 있으니 멧돼지가 못 오는 게야.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호가 이 골짜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달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산등성이 위에 크고 둥글게 떠올랐지요. 춘식이 움막 앞에서 새 숯을 고르고 있을 때 또리가 아비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능선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어미 호랑이와 그 곁에 바짝 붙어 선 먹돌이였지요. 먹돌이는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어미의 배 높이까지 오는 크기가 되었으나 둥근 눈과 짧은 꼬리 흔드는 버릇은 그대로였지요. 춘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능선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였지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삶은 고기 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능선 아래 바위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두 걸음 물러선 뒤 능선을 향해 두 손을 흔들었지요. 먹돌아, 잘 지내지? 많이 컸구나. 호랑이 모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움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줄무늬가 은빛으로 빛났지요. 이윽고 어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느릿느릿 바위까지 내려와 고기를 코로 살핀 뒤 조심스레 입에 물었습니다. 먹돌이도 어미를 따라 바위까지 내려왔으나 고기에는 코를 대지 않고 움막 쪽을 한참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그 호박색 눈의 달빛이 고여 두 점의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먹돌이가 몸을 돌려 어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지요. 해치는 법 없이 그것만 물고 능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포효가 하나 울렸습니다. 슬프지도 사납지도 않은 안녕하다는 인사 같은 소리였지요. 장날이 다시 섰습니다. 숯이 제값을 받게 되었고 춘식의 가마에서 나온 참숯은 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이웃 고을에서까지 사러 왔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마 뒤편 놀이터까지 번져 숯골은 예전에 없던 활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춘식은 옥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 가마에서 구운 첫 숯 한 덩이를 무덤 앞에 올리고 소리프로 빚은 맑은 술 한 잔을 따랐지요. 숯 표면이 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춘식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옥단아, 그동안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는 늦지 않겠소. 또리도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무덤가의 새싹을 흔들었고 춘식은 그것을 아내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떠나는 어사가 말 위에서 숫골을 한 번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사람도 산도 제 자리를 찾았구려. 이 골짜기가 오래도록 평안하기를 바라오. 춘식이 허리를 굽혀 배웅하였고 주민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해가 기울어 숯가마에서 은빛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저 너머 깊은 숲속에서 낮고 평온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납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치 이쪽도 평안하다고 전하는 듯한 소리였지요. 호랑이 가족과 숫쟁이 가족의 평온한 동행이 산과 골짜기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이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자는 사람이 항상 그를 공경한다 하였습니다. 춘식은 불구덩이 속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였지요. 그 한 줌의 어진 마음이 되돌아와 위기의 순간에 온 산이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맹자께서는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춘식이 범새끼의 화상을 돌본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아픈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이었지요.
바로 그 본성이 사또의 탐욕과 포수의 잔혹함을 이겨낸 것이옵니다. 귀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쓰러진 생명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의 도리이자 하늘이 내린 어진 마음이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숯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